내용으로 돌아가서 지금 17장 국가 부채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국가 부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배웠고, 그 다음에 국가 부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내면서 부채를 만들어내면 내면서 경제 정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들을, 이론들을 다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타 견해, 이제 좀 마이너한 기타 견해 한 4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균형 재정, 최적 재정 정책의 논쟁입니다. 균형 재정을 하자라는 것은 국가 부채를 쌓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소위 부채를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재산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공통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고전학파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개입하지 말고, 필요한 최소한의 그 공공재만을 공급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공공재 공급을 위한, 세금만을 징수해가지고 그걸 쓰는 일만 하라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균형 재정을 항상 유지한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기본은 기본입니다. 기본은 균형 재정이죠. 기본은 쓸 만큼 있다 그러면 뭔가 하면 쓸 만큼 세금을 거둔다는 거죠. 과하게 거둘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얼마나 엄격하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엄격하게. 매년 엄격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상당 기간 내에 그 균형을 만들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원래 이제 대공황 이전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나라들이 엄격한 균형 재정을 했습니다. 균형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전쟁이라든지 아주 특이한 경우를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균형 재정을 했는데, 이제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각국 정부들이 경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서 그런 균형 재정의 기조가 좀 깨진 것 같아요. 깨졌는데, 실제 이제 깨질 초기에는 단기적인 균형 재정은 일단 조금 유보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균형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나쁘면 좀 적자를 보더라도 재정 지출을 늘리고, 대신에 경제가 좋을 때는 또 세금을 좀 더 남겨가지고 그때 생겼던 적자를 메꾸는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실제 이제 그 생각들이 생각과 같이 뭔가 실현이 안 되더라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자를 내는 건 쉬운데 흑자는 잘 안 내려고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돈 더 쓰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좀 지나가 놔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허리띠를 쫄라매가지고 그 돈을 갚느냐 그러면 그 갚는 일이 잘 없더라. 대부분 정부들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아이디어는 균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 부채가 좀 생겼다가 줄었다가 생겼다가 줄었다가 하면서 결국은 뭔가 하면 거의 영 비슷하게 근처로 조금은 벗어나지만 다시 역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식의 패턴을 원했는데, 줄기차게 계속 국가 부채가 요즘에는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가더라 라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매년 연방정부 재정이 균형이 놓을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놔두니까 그냥 이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그걸 강제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법으로 매년 이거를 이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그럼 좀 무리는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 보기에는. 경제학자들도 매년 강제적으로 균형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대공황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책이 잘못하면 경기를 더 나쁘게 만드는, 공황을 더 심한 공황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라는 것을 이미 봤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적자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적자는 다음 용도로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균형 재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적자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 재정을 가지고 생산량과 고용의 안정화, 즉 경제가 굉장히 나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같이 코로나 같은 그런 국면 때는
뭐 균형 재정, 이때 이 국면에 균형 재정 타령하면서 뭐 백신 예산 없었다. 뭐 아니면 뭔가 뭐 국가 뭐 실업이 생겼더라도 우린 모르겠다, 지역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비상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국가가 뭐 백신 또 다 무료로 맞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고, 뭐 이때 비상시에는 뭔가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뭐 경제가 나쁠 때는 이런 안정적인 용도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감하더라도 세금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뭐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이런 코로나 시기 같이 뭔가 작년 같은 경우 경제가 굉장히 나빴죠. 나쁘면 당연히 재정은 적자가 생깁니다. 더 지출을 안 하더라도 소득이 줄어가지고 소득세도 줄고 세금 수입이 주는 거죠. 그럴 때 균형 재정을 하려고 그러면 세금을 더, 세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뭐 줄더라도 세금, 세율을 높이는 그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 여기 두 줄을 꼭꼭 치긴 쳐야 되겠죠. 굳이 뭔가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내에, 5년 내에 항상 균형을 하라. 라는 것도 사실은 그 기간을 더 늘 필요도 있긴 합니다. 진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세대 간에 꼭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차원인데, 부채를 넘겨주는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을 넘겨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흔히 부모 자식 간에 뭔가 이야기할 때는 부모들은 가능한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돈을 남겨가 자식들한테 뭔가 좀 주고 싶어 하죠. 그게 재산을 뭔가 상속해주고 싶고 하면 정리를 통하다 어쨌든 뭔가 하면 뭐 교육도 시키고 나중에라도 뭔가 하면 내가 능력이 된다 그러면 능력이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능력 된다 그러면 뭔가 자식들한테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이 세대 전체적으로 경제도 뭔가 하면 후대에 뭔가 재산을 남겨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정을 굉장히 적자가 많이 생겨도 뭐 굉장히 재정 지출을 느립니다. 느리는 것은. 그럼 뭐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그 경제가 굉장히 무너질 것 같다. 크게 훼손될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뭐 국가 부채를 많이 늘린다는 것은 사실은 미래 세대한테 세금을 증가시키는 꼴입니다. 그러더라도 뭔가 하면 지금 무너지는 걸 막아놔야지 미래 세대에 뭔가 하면 무너진 경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는 경제를 줄 수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부채를 늘리고 세대 간에 뭐 부채를 뭔가 하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그런 것보다는 뭔가 하면 그때 만약에 재정 지출이 늘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몇 년 내에 다시 또 그걸 메꾸는 게 원칙이죠. 어쨌든 정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기계적인 엄격한 균형 재정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반대하는 편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필요한 용도에 따라 가지고 재정을 쓰고 그 다음에 뭐 메꾸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좋은데 이제 쓰는 거는 쉽게 써지고 그 다음 메꾸는 과정이 잘 안 따라오더라라는 것이 이제 한 문제입니다. 이게 고민한 세대 간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그냥 타성적인 그 부채의 증가 이제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어, 뭐 그래서 이제 대부분 나라들의 선진국들의 부채가 많아가지고 후대에 지금 부채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나라도 있습니다. 반대인 나라가 뭐 제일 반대인 나라가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반대라는 것은 후대한테 부채가 아니라 재산을 넘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노르웨이,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나라입니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그 국가 펀드가 있습니다. 국가 펀드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은 이제 시작점은 어디냐 그러면 노르웨이는 그 산유국이죠. 북해 엄청난 유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유전에서 나오는 돈을 그때 뭐 국가 내에서 뭔가 안 쓰고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 가지고 한 3, 40% 정도는 국가의 SOC
그러니까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우리나라 몇 배인데 인구는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땅덩어리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뭐 절반 이상은 이제 얼음에 눈에 덮여 있고 굉장히 빙하지대죠. 그래서 뭐 이 접근할 수 없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SOC 투자용으로 조금 쓰고 나머지는 대부분 후대를 위해 가지고 남겨자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이제 그 논리는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땅 속에서 기름을 빼 가지고 쓴다. 근데 그건 뭔가 하면 땅 속에 있는 자산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자원은 우리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지금 세대 것도 아니고 우리 전체 거다. 과거 미래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뺏어는 대신에 뭔가 하면 그 돈을 미래한테 넘긴다 라고 해가지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국가펀드, 국부펀드라고 하는데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큰 손이죠. 뭐 싱가포르도 그렇죠. 싱가포르도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이 모이면 그걸 이제 소위 테마상 그 세기라고 해가지고 싱가포르 국가펀드의 제일 이제 시초 형태죠.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러니까 국가가 재산을 가지고 있죠. 국가가 재산을, 금융재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돈은 결국은 미래 세대에 넘기는 거죠. 뭐 그런 차원으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반대로 이 재산을 많이 축적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국가 재정에 대한 그 다음 문제는 재정이 금융정책에 어떻게 효과를 미치는가라는 거죠. 무협지적 금융소설, 금융책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즉 재정적자는 화폐 발행을 통해 조달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재정적자는 화폐 발행을 통해. 그래서 높은 정부 채무는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자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부채가 많으면 결국은 뭔가 돈 찍어가지고 그 부채를 메꿀 것이다 라는 거죠. 돈을 찍어가지고 부채를 만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돈을 더 찍어가지고 부채를 만든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떤 개념이냐고 이야기하면,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나라들이 꽤 있긴 있습니다. 몇몇 나라들이.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고 있는 나라가 짐바브웨, 그 다음에 또, 저기 남미의 그 산유국, 베네수엘라, 뭐 이 두 나라죠. 짐바브웨하고 베네수엘라가 최근에 가장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가 부채를 국가 부채가 많으니까 어쨌든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을 걷어 들어 가지고 재정을 쓰면 되는데 세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세금을 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찍어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하이퍼 인플레이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죠. 이제 그게 제일 이제 황당한 경우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거고,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부채가 많다 그러면, 국가 부채가 많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자 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이 교재에 되어 있는 거하고 다르게 지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게 왜냐 그러면 물가가 배로 오르면 부채는 절반, 금융부채 가치는 절반으로 줍니다. 국가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물가를 배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물가가 배로 오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화폐 수량설에 따르면 통화 공급량만 배로 늘리면 됩니다. 돈을 마구 찍어가지고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조달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찍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면 그 결과 또 다른 영향이라는 것은 금융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국가 부채의 실제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 부채가 많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자 하는 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 그런 경우가 꽤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1800년대, 17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유럽의 도시국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도시국가들은 그 도시 자체가 하나의 국가였고, 도시 자체가 이제 화폐를 발행합니다.
뭐 나폴리랄까 아니면 뭐 저기 베니스랄까 베네치아 뭐 이런 도시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뭐 어쨌든 그 금융의 그 시발점이 된 도시들인데 그런 나라들이 도시국가들도 이탈리아 내에서 뭔가 전쟁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전쟁 한번 해가지고 전쟁할 때는 뭐 국가 부채가 마구 늘어나죠. 전쟁해가지고 이겨야 되니까. 그러고 나가지고는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유발을 통해 가지고 부채 가치를 뜯는 그죠?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1800년대, 1700년대는 작동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재정 적자가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인데 자, 교과서를 따라보면 다행스럽게도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사이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증거는 현재까지는 거의 없다. 대부분 정부들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그러면 한번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훼손이 되고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서 그 다음 잘못하면 그냥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연계가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많은 나라가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이제 이게 언제 대상이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뭐 2차 대전 이후에 현재까지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현재까지. 2차 대전 이후의 경제가 지금 현재 우리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경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때의 뭐 그 경제가 뭔가 현재까지는 그렇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다들 뭐 당연히 교과서에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부채를 줄이는 행동은 안 한다 뭐 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따져본다 그러면 지금 국면에는 다시 한번 고민입니다. 과연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래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국가 부채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관리가 됐기 때문에. 관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이 어리석은 선택은 안 했던 겁니다. 관리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국가 부채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될 규모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이 일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을 못 합니다.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GDP 200%냐, 300%냐, 400%냐, 그건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 여기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자꾸 나오는 것이 인플레이션, 아이의 뭐 두려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신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 뭐 단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통화량이 공급량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우려인 거고 더 깊은 건재에 보면 뭔가 하면 지금 이제 그 늘어났던 통화량을 본다 그러면 이런 문제까지도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지금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오케이. 현재까지는 오케이인데 지금부터는 뭐 현재까지는 오케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뭐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게 현재까지는 교과서 결론인데 지금부터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이걸 유의해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중앙은행들은 정책 입안자로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오케이인데, 진짜 감당 못할 국가 부채가 됐다. 그때는 중앙은행이 우리는 독립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 주장할 수 있을까?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 중앙은행의 정치적인 독립이 있다. 뭐, 독립성이 잘 보장되고 있는 나라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거 보라고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때는 페드 의장이 뭔가 하면 굉장히 트럼프의 방향에 맞는 정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안 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지금 뭐 비둘기파가 페드 의장은 중앙은행 총재를 하고 있는 셈이죠, 미국은.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인 중앙은행의 독립이다. 그게 항상 유지된다는 보장은 오히려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자,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뭔가 하면 법으로 균형 재정을 막 박자라는 이유가 나오는 제일 큰 이유가 이겁니다. 채무와 정치가죠. 왜냐하면 정치가 뭔가 하면 정치는 결국 돈입니다. 권력은 돈이라는 이야기죠. 권력을 잡아가지고 돈을 쓰겠다. 뭐 물론 이제 나쁜 사람은 입마이 포켓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내가 그거 가지고 뭔가 하면 그 국민을 위해가 이쪽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받아가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좋은 의도일 수도 의도인 경우가 많죠. 많지만 결국은 뭔가 하면 돈이라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제한을 모르고 쓰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한 이상 쓰는 것이 이제 국가 부채를 만드는 겁니다. 제한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능력 내라는 것은 그 감당할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세금 가지고 그걸 뭔가 하면 잘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더 많이 쓰면 되는데 이제 그 이상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재정 적자 지출을 하는 정책 위반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정치가들은 정책 위반자, 정치가들이죠. 적자에 대한 부담이 장래 납세자들한테 전가될 것이므로 그들의 지출이 실제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 나왔죠. 계속 나온 것이 뭔가 하면 기재부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그러면서 기재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재정을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억제하는 능력 내에서 억제해야 될 임무가 있는 것이 기재부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물론 그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너무 후퇴를 해가지고 뭔가 하면 지금 벌써 많이 망가졌다라고 비판하는 데도 있는데 또 그 반대쪽에서는 뭔가 하면 기재부가 너희들이 뭐라고 우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것이지 재정 지출을 막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긴급자원지 그뭐 재난지원금 다 전 국민들한테 그냥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닌데 왜 못하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그리고 뭔가 하면 그런 식으로 재정 적자에 대해 가지고 하는 총재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니까 뭐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뭔가 너나 잘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진짜 그 소위 말해서 이 참 그 좀 야만적인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됐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지고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하자 그러니까 뭔가 어떤 지역 선거한다 그러면 그 필요한 거 다 해줘 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아마 공항 하나 만들어줘. 아니, 그 돈이 뭔가 뭐 엄청난 돈인데, 아니, 그거 알게 뭐라 그냥 만들어줘. 무조건 만드는 법 통과. 그 다음에 뭔가 뭐 어떤 지역에서 뭔가 하면 지하철 하나 뚫어줘 그러면 뭔가 무조건 뚫어줘. 원하는 대로 뭔가 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 다 뚫어줘.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능력과 무관하게 뭔가 무조건 써라는 게 이제 정치가들의, 뭐, 물론 이제, 올바른 정치가들은 안 하겠지만, 소위 선동주의적 파퓰리스트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즉, 장래 납세자들의 의사결정과 참여할, 장래 납세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그 뒤입니다. 지금 안 태어난 사람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뭔가 하면 그 구체를 떠안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만 해도 이미 선거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거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이스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옳은지 그른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까지는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을 지금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장래 납세자. 그러니까 지금 선거권이 없는 사람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의 뭔가 하면 이 부담을 씌우는 그런 행동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들의 이해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노르웨이나 싱가포르 같이 아주 예외적인 두 개 나라 빼고는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뭐 독일 아니면 뭐 네덜란드 뭐 요런 몇몇 나라들 빼고는 대부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러니까 이제 이런 억제되지 않는 행동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균형 재정을 법으로
버거로 박자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잘못 박아 놓으면 이게 너무 족쇄가 되기 때문에 경제 운영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워낙 정치적으로 이게 제어가 안 되더라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국가 부채하고 정치 과정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봐가지고는 정치가 그렇게 정의가 돼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의제라는 것은 뭐 지역의 국회의원 그러면 그거는 그 지역의 이익을 반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고 되고 나가지고 다음에 재선되려고 그러면 그 자기가 국회의원 재임 4년 동안에 지역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겁니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많이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뭔가 하면 자기 지역구 예산 많이 끌어오기 위해 가지고 서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또 그렇게 또 정치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가 그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뭔가 하면 돈을 많이 쓰는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을 많이 쓰는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채를 만드는 그 미래 세대 관계없이 뭔가 하면 뭐 부채를 만드는 그런 문제가 뭐 내재되어 있는 지금 상태다. 라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이건 진짜 많이 나는데, 국가 부채가 왜 많으면 안 되냐? 결국은 국가 부채가 많으면 다른 나라한테 업신여경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재정 적자는 결국은 무역 적자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거는 해외로부터 차입에 의해 조달되는 거죠. 국가 부채가 많다 그러면 대부분 뭔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 빚을 주는 겁니다. 국가가 부채가 많은 나라가 뭔가 국민들이 돈이 많을까?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죠. 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즉, 대규모 정부 부채는 해외 투자자들의 채무 불이행 위험의 증가를 점차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자본 도피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패스 오브 프라브럼에서 이야기했죠. 국가 부채가 많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수준 된다 그러면 투자자들, 그러니까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주게 되고 아니면 또 불안하다 그러면 그 빌린 돈까지 회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 불안하면 그 나라의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아버리고 뭔가 하면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금이 탈출이 있게 되면 그 즉시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많으면 결국은 그 나라 뭐 경제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그런 것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즉 대규모 국가 부채라는 것은 국제 무대에서 한 나라의 정치적 영향을 약화시키죠.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채권자들한테 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경제 정책의 독립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는 국가 부채는 뭐 당연히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상이 이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현황을 조금 보여줄게요. 마지막으로 현황을 좀 보여주는데 자, 뭐 이걸 봅시다. 자, 최근 데이터를 보죠.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것은 이제 좀 옛날 데이터고 제일 최근 국가별 데이터는 어디 있느냐라는 걸 보면 뭐 지금 데이터가 있기는 이제 OECD에서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2020년 데이터까지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제일 최근 데이터는 2020년 데이터는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많은 나라 중에서 지금 현재 리포트 된 나라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 데이터로 미국은 GDP의 160%, 161%, 포르투갈 155, 스페인 147,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아직 보고 안 된 나라가 많아가지고 20년 데이터 가지고는 비교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가장 많은 나라들이 보고된 데이터로 제일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19년 데이터도 일본이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8년 데이터, 2018년 데이터가 그래도 가장 많은 나라가 보고되어 있는데, 보니까 제일 1등이 지금 일본이더라. 일본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GDP의 239%입니다. 239%. 2등이 그리스. 그리스는 GDP의 200% 떠버립니다.
3등은 이탈리아 GDP의 147%, 4등은 포르투갈, 뭐 이렇게 쭉 돼 있죠. 그 다음 미국,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영국, 캐나다 이랬습니다. 뭐 이까지가 이제 요 정도에서 이제 높이가 탁 떨어지는 거 보니까 요 정도에서 잘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라들이 고부채 국가들이다. 뭐 이 앞에 몇 개는 진짜 굉장히 큰 진짜 문제 있는 나라들이고, 그래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고, 일본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도 고부채국가고, 그때 이 왼쪽은 그래도 저부채국가다 그러죠. 근데 왼쪽에서 뭔가 하면 이런 이제 에스토니아, 뭐 룩셈부르크는 도시국가고, 뭐 칠레 이런 나라, 저서도 국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뭔가 하면 부채를 많이 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 있는 나라 중에서 이제 뭐 스위스 보면, 선진국들 보면 스위스나 아니면 노르웨이,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전형적인 저부채 국가고, 오히려 뭔가 하면 미래에 뭔가 후세 부채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주는 이런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재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스웨덴 그렇죠, 그죠? 나죠. 물론 이제 이런 나라들이 보면 세금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북구 소위 나라들, 북유럽 나라들이죠. 북유럽 나라들의 세금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소위 사회주의적인 나라, 사회주의적인 경제 체제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세금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거의 한 6, 70%입니다. 소득의 6, 70%를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가지고 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을 뭔가 아마 또 지원을 하죠. 지원하는데, 대신에 뭔가 부채를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뭔가 하면 하더라도 뭔가 하면 능력 내라는 것이 그 나라 국민들의 세금 내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뭔가 하면 쓸 일이 많다 그러면 최소한 세금을 올려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래도 세대 간의 문제는 안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세금은 안 올리고 쓰는 것만 늘으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데, 자,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 보면 이제 변화를 쭉 본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변화를 쭉 볼 수 있어요. 과거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쭉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나라가 없죠. 우리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여기다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보고하는 데이터 양식이 좀 틀려가지고 보고는 안 하는데, 어쨌든 뭐, 현재 우리나라가 여기서 높은 데는 절대 아닙니다. 높은 데는 아니고, 한 이 정도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제외하고 다른 나라의 추세를 본다 그러면, 자, 봅시다. 95년 데이터부터 있는데, 1995년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다들 별 문제가 없어요. 많아도 100%. 100%다 100% 이하고,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가 119%, 캐나다가 124%, 벨기에가 139%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이 두 나라도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문제는 안 됐습니다. 다들 재정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부터 점점 뭐라고요? 이 선이 이제 백선인데, 백선을 넘어가는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높이가 높아지죠. 막대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100을 높아진 나라들이 많아지죠. 그리스, 그 다음에 일본이 여기 추가됐죠. 그죠? 일본도 사실은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95년만 하더라도 일본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 여기 있었죠. 일본이 여기 있었죠. 80%밖에 안 됐습니다. 95%밖에 안 됐습니다. 100%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96년, 97년 조금씩 계속 올라가다 봅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가랑비에 옷 젖는 걸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위 1월은 20년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는데, 경제가 나쁘니까 당장 뭔가 하면 재정정책. 그래가지고 자꾸 쓰기 시작합니다. 쓰기 시작하면서 그게 조금씩 모이는 거죠. 뭐 시작할 때는 일본 재정은 굉장히 건실했고 세계적인 생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니까 재정 정책을 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하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해결도 안 되고 계속 쌓이는 겁니다. 쌓이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다른 나라가 120%, 98년에 120%, 뭐, 이렇게 쭉쭉. 그 다음에 드디어 99년부터는 1등에다 등극을 하죠. 전 세계 중에서 1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더 격차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쭉쭉 늘어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일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100% 넘는 나라들이 이렇게 한 4나라들, 일본 5나라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더 심해지는 것이, 자, 이제 어떤 때가 기점이냐. 일부 나라들은 여기서 오히려 이제 줄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보면 100% 넘는 나라가 3나라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2나라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시 떨어졌는데, 이게 지나고 나가지고 2008년이 어떤 포인트냐 그러면 미국 금융위기죠. 미국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의 또 픽스 금융위기까지 발생한 때가 그럽니다. 그 뒤에 보면 이 100% 넘는 나라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고 쭉쭉쭉 100% 넘는 나라들이 저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 나라들이 GDP 대비 100% 이상 국가 부채가 되는 지금 현재 구조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은 이제 낮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나라마다 이제 금융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가지고 재정을 많이 써가지고 부채가 늘었는데, 일부 국가들은 그게 지나고 나가지고 뭐 다시 흑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줄인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 거기서 못 빠지고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다. 어쨌든 옛날에 비해 가지고 선진국들은 그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른 대부분 선진국들도 일종의 이것을 이제 선진국 병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라고 있고,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고,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건데, 아마 계기가 좀 미안하지만 일본에서 나오지 않을까. 일본이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가 부채 규모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정도 되고 나니까 이거는 재정 균형을 하더라도 부채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채의 이자를 받기 위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저렇게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자,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정책을 이야기하면 아베노믹스가 뭐 일부 성공을 했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요체는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자. 일본이 왜 잃어버린 20년이 됐느냐? 소위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졌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 됐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대공황이 왜 대공황이 됐느냐? 그거는 디플레이션 국면까지 갔기 때문에 대공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디플레이션 국면까지 안 가게 만들려고 많은 나라가 노력하고 있고, 일본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오랫동안 경제가 나빴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한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아베노믹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소위 일본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치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엔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일본으로 되돌아오는 이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경제가 좀 살아나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좀 살아나는 그런 이제 트랙으로 갔다는 것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불이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지금 꺼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살아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보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그래서 완전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살아났다 그러면 그 다음 더 감당이 안 됩니다. 완전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정상적인 나라가 됐다. 정상적으로 뭔가 매년 한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나라가 됐다. 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2% 발생한다 그러면 2% 정도, 선진국들도 한 그 정도 잘 관리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자율이 2% 이상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인플레이션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된 것이 아니라 이자율도 정상화되는 거죠. 일본에서 지금 현재 이자율은 뭐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거의 0%입니다. 0.1%. 뭐 그런 거죠. 연리로 0.1%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이렇게 많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큰 재앙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0.1%의 이자율이 2%가 됐다. 그 이야기는 20배가 오르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20배가 늘어난 거죠. 그럼 이 막대한 부채에서 나오는 이자라는 것은 도대체 이걸 뭔가 하면 눈덩이로 만드는 거죠. 삽시간에 뭔가 하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지금 이 데이터가, 경제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과연 저게 어떻게 갈 것이냐 계속 이제 궁금하게 보고 있는 거죠. 새로운 경제의 뭐 어떤 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국가 부채는 많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국가 데이터는, 국가 경제 데이터는 OECD나 IMF에 들어가면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죠. 자, 이상까지가 정부 부채에 대해서